설민석의 한국사 특강, 설민석 지역, 휴먼 큐브 출판사. 설민석,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선생님. 어렵고 딱딱하게 읽리는 한국사를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20년차 최고의 스타 강사. 영화, 드라마, 예능, 광고, SNS 등 대중들이 접하기 쉬운 영역과 역사 소재들을 접목하여 역사의 대중성과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2014년 대한민국 창조 신지식인 대상 역사교육부문 수상, 현 주 퇴근에듀 대표이사, 현 이투서 한국사 대표 강사, 현 오마이스쿨 인문학 한국사 강사, 현 티처빌 한국교육연수원 한국사 대표 강사, 전 EBS I 메가스터디 비타에두 YBM HRD 역사 강사. 참여 프로그램 2015년 9월 영화 사도 역사 해설 강의, 2015년 7월 영화 암살 역사 해설 강의, 2015년 5월 KBS 아침마당 특강, 2015년 4월 KBS 여유만만 특강, 2015년 1월 KBS 디지털 뉴스국 설민석의 십장색 한국사, 2014년 12월 영화 국제시장 역사 해설 강의, 2014년 7월 영화 명랑 역사 해설 강의, 2014년 4월 영화 영린 역사 해설 강의, 2013년 9월 영화 관상 역사 해설 강의, 2013년 5월 MBC 무한도전 TV 특강 한국사 인물편 한국사 강의, 2012년 10월 KBS2 청춘불패 수능 전문가 스타 강사들 편, 2012년 9월 영화 강의 왕이 된 남자 역사 해설 강의, 2012년 3월 TVN 공부의 비법2, 2010년 7월 EBS 대면한다 열혈교실. 머릿말 대국민 한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언론이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남긴 말씀입니다. 축구 한일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플래카드로 내걸린 만큼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유명한 경고이지만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데 소홀한 요즘 세대를 보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전 본국민으로서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점점 더 과격한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일본을 앞에 두고 우리 학생들은 독립을 쟁취했던 선열들의 희생을 잊고 3.1절을 3.1절이라 읽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쓰러져간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한낱 범죄자로 폄하하며 도발하는 가운데 안중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야스쿠니 신사는 젠틀맨이며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냐고 대묻는 우리나라 학생이 많다는 사실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강의한 지 올해로 19년째입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한국사를 알리고 가르치는 데 힘쓰며 우리 역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과 무관하게 점점 더 역사에 무관심해져만 가는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때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때론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강의 2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역사를 위해 좀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고 부족하나마 이 책을 펴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의욕이 아니라 한국사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컸음을 밝힙니다. 올해 저는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한국사를 가르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우리 역사 속 주요 인물들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물
사건, 문화유산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된 무한도전, 한국사 특강, 방송 이후 한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저 역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문의와 인물은 물론 사건과 문화유산에 관한 강의도 더 듣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저는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해 좀 더 폭넓은 독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 교양서를 펴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쉽고 편하게 읽고 즐길 수 있는 역사책이 되길 바랐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역사책을 만들고 싶었고 마치 어릴 적 기분 좋게 받았던 종합선물세트 같은 책이 되길 바랐습니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있어서 기호에 따라 어떤 것부터 손을 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상자 속의 과자들처럼 이 책에 실린 어떤 주제를 골라서 읽어도 이해가 쉽고 유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역사 상식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했고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은 쉽게 풀어 써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해에 도움이 될 자료나 사파도 충분히 싣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통사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기보다는 이 책을 내는 계기가 되어 주었던 무한도전 한국사 특강의 콘셉트에 맞추어 인물, 사건, 문화유산으로 장을 나눈 후 흥미로운 주제 위주로 지식과 재미 그리고 교훈을 함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책이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을 집필하는데 응원하고 조언해 주신 연세대학교 박물관장 김도형 교수님, 이 책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 준 휴먼큐버 출판사 황상욱 대표님, 자료 수집과 구성에 도움을 준 조은호 씨, 김영원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한국사의 대중화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느꼈던 우리 역사를 좀 더 많은 대중들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기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이 책이 그 작은 디딤돌이 되길 소망하며 온 국민이 한국사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제 미약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국사 대중화를 소망하는 설민석. 당군 왕검, 한민족이 시주로 받드는 고조선의 첫 임금,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첫 사서 기록은 삼국유사에 전하며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자 항웅의 아들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당군 조선을 개국했다고 한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당군 왕검. 국사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당군이죠. 사람들이 당군을 대하는 태도란 그런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는 기분이랄까요? 특별히 새로울 게 없는 뻔한 이야기. 그 속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시조로 아주 상징적이고 훌륭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곰이랑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 먹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잠깐 떠오를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역사란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보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의미를 캐보려고 다가설 때 진면목을 드러내곤 한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군 이야기에도 여러 가지 얽힌 오해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진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당군은 사람인가? 우선 당군이라는 명칭에 대해 오해부터 풀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군을 성인 단시인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당군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조선시대로 따지면 왕을 뜻하는 명칭이죠. 당군을 흔히 당군 왕금이라고 부르잖아요. 당군 왕금이라는 단어를 나눠보면 당군에는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왕금은 정치적 지도자,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군 왕금이라고 하면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치를 하다가
1월에는 교회나 절에 가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행태인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군장국가에서는 가능한 권력 행태였습니다. 따라서 당군을 단순히 고조선의 임금이라고만 일컫는 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하면 우리는 보통 정치 지도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당군은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사이에서 거무리를 이끄는 군장, 부족 사이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군과 관련해 교과서든 교양서든 책을 뒤적여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다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당군의 모습이라면서 나오는 그림인데 오늘 책을 보던 똑같이 이 그림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그림이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당군의 생김새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그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조상님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선현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선현 92명, 2013년 11월 기준에 표준 영정을 만들어 앞으로 이분들을 책 등에 표현할 때는 같은 그림을 쓰라고 지성합니다. 위인의 모습을 제각기 마음대로 표현하면서 초래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맨 처음 등장한 표준 영정은 이수신 장군의 영정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 나라일에 이순신의 상징성을 폭넓게 활용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제작되었고 이후 여러 선현의 영정이 통일되면서 당군의 영정 또한 이 그림으로 정해진 거죠. 허구인가 사실인가? 동아시아 삼국의 건국신화 비교. 빼놓을 수 없는 당군 신화에 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당군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기 전에 동아시아 3국국 우리와 이웃한 중국과 일본, 한국의 건국 신화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신화의 특징과 가치를 따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건국 신화에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신화가 주는 메시지가 계몽적이면서도 명확하고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현실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죠. 우선 중국의 건국 신화와 비교해 볼까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라서 그런지 신화 또한 스케일이 큽니다. 방고라는 거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거인이 18,000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세상을 쭉 밀어내면서 윗부분은 하늘이 되고 아랫부분은 땅이 됩니다. 그 거리가 9만 리에 달했다죠. 그렇게 세상을 만든 거인이 죽으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이 바람과 구름이 되고 죽을 때 지는 비명은 벼락이 되고 두 눈은 각각 태양과 달이 됩니다. 또 몸의 뼈는 산맥이, 혈관은 하천이 되고 머리카락은 초목이 하늘을 받치면서 흘린 땀은 비와 이슬이 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거인이 등장하는 대규모 흥미롭지만 이 신화에 딱히 어떤 의미나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의 건국 신화는 어떨까요? 천상계에서 세 명의 신령이 태초 혼돈의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남신 이자나기가 여신 이자나미를 만들어냅니다. 남신인 이자나기가 신령에게 받은 마법창을 바다에 넣어 휘저어 꺼내니 바닷물 몇 방울이 연결되면서 일본 열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 뒤에 남매였던 남신과 여신이 결혼하여 그 밖에 섬들을 낳고 흙, 돌, 강, 바다, 산 등을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그만 불을 낳던 이자나미가 타 죽고 말아요. 죽은 이자나미를 찾아 황천국까지 갔던 이자나기는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부정한 몸을 씻기 위해 목욕을 하던 중 태양과 달과 바다의 신이 생겨납니다. 이 중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여신이 일본 함실의 조상신이고 그녀의 후손이 지금 천황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동일하다는 논리 일선동조론은 내세워 당군과 아마테라스 여신이 남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큰일 날 소리죠. 이를 입증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답니다. 일본 신화에서도 몇몇 세세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역시 그 의미의 아름다움이나 역사적 배경은 희미한 듯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건국 신화는 좀 다르죠. 하늘의 신 환인에게 한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웅이 구름을 타고 풍백, 운사, 우사라는 바람, 구름, 비를 주관하는 신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죠. 널리 인간을 이루게 한다는 홍익 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자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야 잘 알려진 대로 쑥과 마늘을 이용한 시험에서 곰만 버텨내 결국 사람 웅녀가 되었고, 이 웅녀가 항운과 결혼해 난 아들이 당군 왕건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잘 들여다보면 당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웅이 데려온 신이 바람, 구름, 비였다는 점에서 고조선이 농경국가였음이 나타납니다.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바람과 구름, 비 같은 환경 요인이니까요. 또 신이 내려와 인간을 이롭게 하려 했고, 곰과 호랑이도 인간이 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아름다운 인본주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의 기원으로 동물이 등장한 점으로 봐 동물을 숭배하는 토템 사상이 존재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햇빛도 보지 않고 버틴 곰의 이야기. 우리 민족 특유의 은근과 끈기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5월에 물결수로 맞이는 김치, 장 같은 발효식품을 발전시켜온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었나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를 보면 고조선이 어떤 사이였는지 알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와 형성 과정까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환웅으로 상징되는 하늘을 섬기는 부족이 점차 세력을 키워 주변 부족을 흡수해 갔겠죠. 그 와중에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는 결합하지 못했고 곰을 섬기는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무리의 장이 당군 왕금이라는 역사적 줄기를 짜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군 신화는 단순히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당군 신화는 누가 만든 걸까요? 아래 그림은 청동기 시대 군장의 모습을 재현한 것인데요. 목에 걸고 있는 게 청동거울입니다. 당군 왕금 또한 이런 형성을 하고 청동거울을 햇빛을 번쩍번쩍 반사하면서 자신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인간, 즉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선민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당군 신화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지배자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당군 신화인 셈이죠.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중국 사서에 기록되었고 결국 고려시대 삼국유사에 실리면서 건국신화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당군과 당군신화에 얽힌 여러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렇게 탄생한 고조선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의 역사 고조선. 일단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원래 이름은 그냥 조선, BC 2333에서 108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수천 년이 지나 이승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건국하게 되자 AD 1392년 역사를 바라보는 후대인의 관점에서 두 나라의 혼돈을 막기 위해 먼저 세워진 조선 앞에 옛 고자를 붙이면서 고조선이 된 겁니다. 펜에서 만들어진 이름과 진짜 이름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겠죠.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철기시대까지 약 2000년간 존속했던 나라였어요. 고조선에 대한 오래된 기록은 중국 책에만 있습니다. 중국 역사학자 사마천이 쓴 사기, 반고라는 문학가가 쓴 한서 등의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후기에 이르렀어야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당군과 고조선이 등장해요. 이 외에도 제왕운기, 동국여지성남 등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역시 고조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록은 삼국유사로 봐야겠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내내 당군 왕금이 지배했던 건 아니고요. 당군의 시대는 1500여 년 정도 이어진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군이라는 한 인물이 1500여 년을 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군은 직책이잖아요. 그러니 1대, 2대, 3대로 이어가면서 당군이라는 직책이 군장으로서 나라를 이끈 기간이 1500여 년이라는 말이죠. 앞서 고조선의 역사가 약 2000여 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500여 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어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부분한데요. 중국의 역사책은 기자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400여 년 정도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를 기자조선이라고 부르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이를 인정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적 이유도 있고 중국인이 고조선을 지배했다는 주장에 대한 불쾌감도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기자조선은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거저 고조선의 강승기라고만 표현하고 고조선 후반기의 위만조선을 다루고 있지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혼란을 피해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의 준왕에게 투항했다가 반란을 일으켜 준왕을 몰아내고 100여 년 이상 조선을 다스렸는데 이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위만이라는 사람도 중국 문헌에 따르면 중국 연나라 사람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위만이 중국인이 아닌 동이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위만이 상투를 들고 조선 옷을 입었던 점, 국호를 조선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조선인을 국가요직에 등록했던 점 등을 들고 있죠. 사실 고조선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워낙 오래전 역사인 만큼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조선의 수도인 왕금성의 위치조차 분명하지 않아요. 북한 사학자들은 평양이 고조선의 도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한에서는 고조선이 평양을 중심으로 삼기에는 훨씬 큰 나라였다며 지금 중국의 요령 지방쯤을 수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위만조선 이후 고조선은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지만 그 지역에 부여나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건국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갑니다. 당군과 고조선 수천 년 전 아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이기에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많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초이고 최초의 국가라는 사실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역사의 시조가 되는 당군 황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는지 오해 없이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처음 국사를 접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당군신화였을 겁니다. 건국신화라는 건 한나라의 역사를 흥미롭게 알아가기 위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당군신화에 담긴 우리말의 깊은 뜻과 아름다움을 잘 간직해 후대에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소중한 의무입니다. 상식, 체크.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현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자국 역사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공정 연구를 추진하기를 계획하고 이듬해 2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시작했죠. 이에 따른 중국의 역사 왜곡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걸쳐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정권으로 단정하고 이를 공식적인 기내로 확정해버린 것이죠. 중국 측은 그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을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삼국은 엄연한 한국사의 실체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3월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 연구재단을 발족했고 2006년 9월 동북아 역사재단이 출범하여 이를 흡수 통합했습니다.